공모펀드들은 국장에 대한 포지션을 제대로 못 갖췄을 거다. 상법이 개정되고 주주이익이 복구되면서 어떤 자산군, 어떤 주식군들이 오르는 건지에 대해서 아직도 명확하게 생각이 공유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상법 개정되면 주가가 오르는지 그 메커니즘 잘 이해 못하는 매니저분들이 많고요. 국민들 전체를 탈지게 하는 공모펀드들이 이제 진짜 금융주 사야 되는 건가? 배당주 정말 사야 되는 건가? 더 채워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드린다면 3천 초반에서 가다가 완만하게 5천을 향해서 한 3년 정도 서서히 오르는 것도 좋은 그림일 수 있겠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김규식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께 이제 사실 3월 초에 저희가 과외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주주 충실이 뭐예요? 네. 여쭤봤는데 당시까지만 해도 주주 충실? 그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대표님의 강의를 듣고 나서 이게 정확하게 이런 의미구나 라고 해서 저도 이제 칠판에도 설명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에 비해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천지개벽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대표님이랑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때 올해 초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한 3년 전쯤에 저희가 이제 여의도 국회 앞에서 망토를 두르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겨울에 머리 좀 바꿔달라고 추워가지고 그때 엄청 추웠는데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좀 제발 이번에는 한번 바꿔보자. 세이브 코스피 운동도 같이 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잖아요. 어쨌든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역사는 그래도 계속해서 진일보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코스피를 보면서 많이 한탄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긴 했지만 계속해서 변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지금 이제 싱가포르에서 조그마한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싱가포르에 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각과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거든요. 근데 한국이 사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덕분에 사실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었으면은 이 사회 주주에 충실 의무라든지 주주 보호 입법이 아마 상당히 늦어졌을 거예요. 결국은 되긴 됐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대통령 됐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수없이 많은 운명 같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성향을 보면 진보와 보수 둘 중에 어느 쪽도 속하지 않은 약간 실용주의적인 중도적인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중도 성향의 세력이 집권 세력이 된 게 사실상 제가 보기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도입이 됐는데 이사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사실은 헌법으로 말하자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하는 원칙 규정과 같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원칙 규정이기 때문에 원칙 규정을 도입하는 데까지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릴 줄은 진짜 몰랐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사실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고 지금까지 해방된 그런 나라들 중에서는 굉장히 빠른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빨리 발전을 한 나라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배출하고 중도 세력이 집권 세력이 되게 한 그 힘의 원천은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의 우수성이다. 민주공화국이다. 사실은 이제 그 헌법 1조 해가지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라는 것이 무엇에 기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냐 이게 그 탄탄한 헌법이잖아요. 헌법. 그러면 주식시장을 이루는 그런 그 근간을 정하는 것도 사실 헌법과도 같은. 근데 그게 이사의 충실 의무다라고 얘기할 정도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명제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그 원칙 규정은 재헌의회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1948년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독재 정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간에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재헌헌법 때부터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기업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실제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당연히 기업의 주인이 주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업의 주인은 기업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나라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그렇 똑같은 거죠. 나라의 주인은 나라의 정부다. 주인은 누구냐? 정부다. 정부다라고 하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네요.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주인의 정의는 결국 그 조직 내지 사회의 운명을 궁극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주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가의 운명을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주체는 국민이잖아요. 자, 그럼 왜냐면은 주인이라는 말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이게 소유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권리가 있다는 얘기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 책임도 지겠다는 얘기기도 그렇죠. 하고요. 소유와 책임 같이 가는 거죠. 소유라는 것이 소유권의 민법상의 정의가 그 자산 내지 대상에 대한 최종적인 운명 결정권자라는 의미예요. 소유권자라는 의미가 다른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그 아파트에 전세를 주면은 그 전세집에 주인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잖아요. 주인이 그 집에 못 들어가잖아.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소유권자고 주인입니까? 최종적인 아파트의 처분권자 내지 결정권자가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소유권 주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기업에서도 일상적인 경영은 이사회가 하거든요. 이사회와 그쵸. 경영진이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기업의 최종적인 운명 결정은 주주가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예를 들어서 멀쩡한 회사를 주주가 특별 결의를 하면 청산하고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주주는. 4분의 3 이상의 특별 결의가 필요하지만 어쩌거나 간에 멀쩡한 회사도 청산할 수 있고 주주가 마음만 먹으면 없애버릴 수도 있고, 어디에 투자를 할 거냐, 어떤 전략을 가질 거냐, 누구를 선임할 거냐, 어떤 이사를 선임할 거냐,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는 주주가 결정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주인이 누구냐는 데서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명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그동안에 회사의 주인은 주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 논쟁의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이제 기업의 주인은 주주고, 이사는 직접적으로는 이사의 주인이 회사니까 회사에 충성을 해야겠지만 회사의 주인이 주주기 때문에 이사는 궁극적으로는 주주에게 충성해야 되고 주주의 이익을 침탈해서는 안 된다 하는 원칙 규정을 이제 도입을 하는 거죠. 사실상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것처럼 기업의 주인은 주주다. 너무 당연하고, 당연히 그냥 교과서에 써 있어도 당연히 이게 그렇죠. 문제 사실선다로 하면 당연히 동그랗게 밑줄도 안 꺾고 지나가는 너무나 당연한 너무 명대로 당연한 이야기가 현실화되는 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다라는 명제조차도 인류 역사를 놓고 보면 맞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와 맞습니다. 얼마나 많은 저항과 이런 일이 맞습니다. 있었나요? 아니 뭐 조선시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다 그러면 맞아 죽었죠. 맞았죠. 전제군주제 시절 귀족 신분제 시절에는 왕이 그럼요. 종묘사직의 주인이었죠. 그럼 왕은 맞아 죽는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소리.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나라, 그런 세상에 오는 데까지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했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어쨌든 그런 역사적인 그런 의미 있는 일이 이제 벌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표님이랑 계속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이게 통과가 안 된 것 같은데 좀 아쉬운데요.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헌법을 보면 1조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 규정이 있죠. 전문에도 있고 자유민주주의과라는 전문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 이제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조항들 밑에 10조부터 쭉 있단 말이에요. 10조의 행복추구권, 11조 행평등권, 이렇게 디테일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부 조직, 대통령, 국회 이렇게 쭉 나가듯이 상법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한국이 법원과 또는 사회 문화와 기업의 일반적인 거버넌스 원리상으로 주주들을 보호하고 주주들을 존중해 왔었다면은 그런 디테일들이 필요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한국은 여러 가지 배경들 속에서 하여간 주주이익이 수없이 침탈되어 일상적으로 주주이익이 침탈되어 왔던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주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세부적인 장치들, 제도들도 하나씩 다 입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주 충실 의무 입법이 워낙 이게 큰 사안이고 또 저항도 심했기 때문에 모든 디테일한 장치들까지 한꺼번에 입법하는 데는 좀 부담이 됐을 것 같고요.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데 한 5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은 집중투표제. 집중투표제가 왜 필요하냐? 집중투표제를 선진국 OECD 국가 중에서 집중투표제를 상법에 의무화한 나라가 한 나라도 없거든요. 대만이 하나 있습니다. 대만. 집중투표제를 2011년도에 의무화를 했고요. 집중투표 왜 필요하냐?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집중투표제 도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당 분리 과세 해야 되죠. 자사주 의무 소각 또는 원칙 소각.
김남근 의원님이 이번에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 임원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우리 사주조합에 출연한다든지 시입이라든지 이런 거 발행하기 위한 기초자산으로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되는 일부 예외를 특별한 명확한 확정할 수 있는 목표 이외의 일반적으로 그런 목적이 없다면은 원칙이 소각이다. 그렇게 이제 자사주 의무 소각 원칙. 그 다음에 의무 공개 매수제도. 우리나라는 의무 공개 매수제도가 없잖아요. 근데 유럽과 미국은 다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증거 개시제도. 엄청나게 중요한 건 증거 개시제도. 사실은 이 사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만 갖고는 반쪽이다. 네네. 증거 개시제도가 결합을 해야지 진짜 주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 이제 상법 개정이 됐고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거는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정도의 수준의 밑바탕을 깔아준 거라면 그 위에 이제 뭔가가 쌓여 나가야 되는 건데 주식시장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게 처음에는 저도 이거 빨리 다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고민해보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되는 게 오히려 시장 입장에서는 긍정적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그리고 국회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코스피 5천 위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저희 포럼 멤버들과 같이 최소한 집중투표제, 자사주 의무소각, 배당 분리과세 이 정도는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가 입법이 될 때 같이 입법이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사 충실 의무만 입법이 됐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좀 실망스러운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아직도 국장에 투자를 많이 못한 분, 미장으로 가셨다가 국장을 아직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물론 앞으로 아주 길게 보면은 앞으로 5년, 10년 길게 보면 미장과 국장을 균형 있게 자산 배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3년에서 5년 정도로 본다면은 국장이 미장보다 수익률이 못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장에 많이 투자했던 많이 쏠려 있는 분이 있다면 국장으로 좀 돌아오셔야 되는데 그 부분도 많이 아직 부족하고 돌아와야 되고. 그다음 공모펀드들은 아예 국장에 대한 포지션을 제대로 못 갖췄을 거다. 상법 개정되고 주주 이익이 복구되면서 어떤 자산군 어떤 주식군들이 오르는 건지에 대해서 아직도 명확하게 생각이 공유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상법 개정이 뭔지 그리고 왜 상법 개정되면은 주가가 오르는지 왜 집중투표제면 되면 오르는지에 대해서 그 메커니즘, 다이나믹스를 아직도 잘 이해 못하는 매니저분들이 많고요. 이제 공모펀드, 국민들 전체를 살찌게 하는 공모펀드들이 이제 이제 진짜 금융주 사야 되는 건가? 배당주 정말 사야 되는 건가? 더 채워야 되는 건가? 오버웨이 되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드린다면은 3천 초반에서 옆으로 이렇게 가다가 서서히 이렇게 완만하게 5천을 향해서 한 3년 정도? 2년에서 3년 정도 보고 그렇게 서서히 오르는 것도 좋은 그림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3천에서 다음 달에 5천 가요. 그러면은 지금 있는 주식들만 지금 좋은 거지. 그렇죠. 사실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먹을 거 하나도 없고. 없죠. 그럼 이제 5천 원에 꼭지 잡고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안 되죠. 네. 차근차근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태울 사람도 좀 더 그렇죠. 태우고 좀 부자 될 사람 같이 되고 특히나 연금 같은 거. 연금은 맞습니다. 지금 주식 비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채가 연금 너무 주식 낮죠. 비중이 지금 너무 낮으니까 이제 이것도 좀 채워놓고 등등 이런 거 하면서 좀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5가지가 차근차근 이렇게 통과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뭔지는 이제 아셨다고 치고 여기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칠판에 쓴 거 있으니까 그거 말고 이제 나머지 5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까요? 궁극적으로는 이사회 독립성과 전문성은 이사회 독립성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의 명제로 말씀드리면은 이사회의 독립성을 복구하는 거거든요. 이사회에는 사내이사와 사회이사가 있어요. 사내이사는 실제로 경영을 하는 이사들이고 상근하는 이사들이고 사회이사들은 그 사내이사들이 제대로 경영을 하는지 주주들을 혹시 배신하지 않는지 그쵸. 나태하지 않는지를 감시 감독하고 또는 조언하는 자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사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자산 규모 2조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는 사회이사가 절반을 넘어야 돼요. 사회이사가 사내이사보다 더 많아야 돼요. 사내이사와 사회이사가 각각 역할을 잘 분담해서 특히 사회이사가 이사회 독립적인 지위에서 그 지배주주의 생각으로부터 독립되게 전체 주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가? 이사회 독립성이 제고가 되면은
재무 모델상으로는 할인율이 하락한다고 이야기해요. 주주 요구 수익률이라고 그러죠. 지금 지수 전체의 페어 PER을 계산할 때 분모에 무위험 수익률 플러스 ERP라고 해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들어가잖아요. 그 리스크 프리미엄의 핵심이 할인율이거든요. 기업 또는 국가가 얼마나 위험한가, 얼마나 주주를 다 잘 보호하는가, 얼마나 매크로 리스크에 취약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성적인 또는 정량적인 그런 판단이 할인율이 들어가잖아요. ERP라고 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하는. 처음 그 대표님 만나 뵀을 때 칠판에다가 그러니까요. ERP가 예, 하셨죠. 이거 컴백서티가 하면서 맨날 얘기는 기억나죠. 진짜 처음 SK증권 계실 때 SK증권 그 얘기를 한국에서 하는 사람이 없었을 때였었어요. 맞아요. ERP 가지고 막 얘기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금리가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나쁜 놈들한테는 내가 돈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 요구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좀 잘하는 사람한테 좀 그래도 이런 마음에 해당되는 거죠. 신뢰도가 올라가면 신뢰도. 그렇죠.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할인율이 내려가고 이자로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국채 수익률은 이미 미국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러면은 미국보다 주주 요구 수익률 내지 전체 시장에 대한 할인율이 더 낮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훨씬 높아요. 맞아요. 전체 지수로 보면 한국이 지금 PER이 9배 정도 되거든요. 미국이 22배에서 24배 사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요구 수익률이 훨씬 낮거든요. 반도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국채 수익률은 미국이 더 높기 때문에 미국의 ERP가 한국보다 훨씬 낮다는 뜻이에요. 왜 이런 일이, 물론 달러 자산, 패권 이런 것도 있지만 그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주주가 얼마나 잘 보호되고 있느냐. 그게 이사회 독립성이라는 것이고 그 이사회 독립성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디테일을 확보하면서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이사의 독립성이란 걸로 하나 딱 묶으신 거네요. 그렇죠. 결국은 이건 핵심은 이사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주주 전체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할 위해서 하고 있느냐. 네. 이렇게 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다 중요하지만 일단은 저는 집중 투표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중 투표제라는 게 뭔가요? 이게 집중 투표제가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주총회에서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그러면은 모든 주주가 그 2명에게 각각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 2표를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예를 들어 지배주주가 지분율이 예를 들어 40%다. 그러면은 일반 주주가 다 오는 게 아니니까 보통 전체 참석 주주가 한 60%에서 70% 정도 된다고 보고요. 네. 그러면 일반 주주 30, 지배주주 4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둘 다 2명의 이사를 모두 지배주주가 원하는 후보가 당선이 되겠죠. 선임이 되겠죠. 집중 투표제를 도입을 하면은 2표를 한 임원에게, 한 이사에게 모두 다 몰아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 주주들이 한 후보에게 30%씩 오더라도 그렇죠. 30명, 그러니까 100명, 총 100명이라고 치면 그렇죠. 30명은 안 오고 30명만 왔다 쳤을 때도 이 30명이 이 사람한테 2장 있는 거 그냥 다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가 60이 돼 버리니까 그렇죠. 40을 들고 있는 게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60, 40이 되기 때문에 한 명은 집중 투표제가 도입이 되면은 언제든지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에서는 한 명은 진입을 시킬 수 있어요. 소수주주들이 원하는, 소수주주를 대리하는 이사가 한 명은 이사회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야, 이사 좀 군소리하고 막 이제 좀 싫은 소리 하는 이사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이사를 넣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굉장히 어렵고 이사가 한 명 들어가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주주 이익을 침탈할 수 있는 불법 행위, 이런 배신 행위를 한다고 치면은 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상법 제403조 제1항에 따라서 예전에는 소송 못했지만 중복상장 문제라든지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처분한다든지 합병비를 왜곡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옛날 같으면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이런 걸 이제는 못합니다. 그거 소송할 수 있어요. 근데 소송이 보통 3년 걸린단 말이에요. 주주 집단 소송을 하면 10년 걸리고 그런데 그런 안건이 이사회에 올라왔을 때 만약에 소수 주주를 대리하는 이사가 들어가 있으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지금 SM의 그 얼라인 파트너스와 같이
주주 행동주의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사회로. 네네. 이사가 어떻게 되면 준법 감시는 불러요. 이거 법률 검토 다 받았냐? 이거 이사 주주 충실 의무에 이런 이유로 위배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법률 검토 받아봐라.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이사회 의사를 또 한 줄도 빠지지 말 다 기록해. 이러면 그거를 기록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준법 감시인 있잖아요. 네. 컴플라이언스 오피서라고 그 사람 그거 다 받아줬고 다 로펌에 다시 또 의견서 받아가지고 다 또 갖고 와야 돼요. 예를 들어 되게 피곤하겠네. 굉장히 피곤하고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로. 진짜 이 주주의 이익을 침탈하는 그런 안건을 올리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라는 입법이 없다면 이사가 한 명 들어가 있어도 무시하면 그만이야. 아하, 그치. 뭐 로펌의 의견서 적법하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입법이 됐잖아요. 이거 이사 주주 충실 의무 위반이라고 위반 같다고 이렇게 하면은 누군가가 안에 사회이사가 하면은 해서 거기에 이제 돌아버려요. 그 문서화가 되면 이게 이제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겠네요. 아, 너 사업 못한다 나 이러면 나 지금 충실 안다 못한다 이런 얘기가 뭐 그런 나오겠네요.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지배주주가 입법이 되었고 그 입법을 사전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이 집중투표제예요. 사후적으로 이미 저질러 놓은 거를 이미 그러면 주주가 손해를 입었잖아. 주가가 네. 막 30% 폭락하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파머리서치가 인적분할 중복상장 지주사 전환 발표하고 20% 폭락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미 손해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머스트 자산운용이 주주 행동에서 다시 복구를 했죠. 처리시켜서. 그건 정말 다행인데 만약에 복구를 못했다. 그러면 20%의 폭락에 매도를 한 손해를 본 주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꼭지 사가지고. 그쵸. 그 사람은 소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후적으로 소송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이사준 충실의무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은 승소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고 보기 때문에 지배주주들이 이제는 섣불리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전적으로 통제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러면 파머리서치 만약에 집중투표제로 선임된 이사가 있었다면은 그럼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중복상장 하자는 말인데 중복상장은 주주 충실의무 위반이고 일반 주주들에게 이해 충돌이 있는 거고 이익이 침탈되는 건데 준법감시원 불러가지고 이거 이사 충실의무 위반 아니지 중복상장하는 게 위반 아닌지 그 법률응서 다 받으라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 전부 이사 의사라고 다 남기라고 그러면은 다른 이사들 있잖아요. 다른 사회이사와 다른 사내이사들이 그거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다 이야기했잖아. 몰랐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치. 주주 충실의무 위반인 사안은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 충돌이 있는 사안은 이사회에서 통과되기가 어려워요. 사전적으로 그걸 막을 수가 있어요. 매우 중요한 거네요. 매우 사전적으로 중요합니다. 막을 수 있다라는 것. 사전적으로 막아야지. 사후적으로 그거를 그쵸. 힘들죠. 이미 난 손해보고 지금 석 달도 못 기다렸는데 3년을 어떻게 기다려요. 그러니까요. 집중 투표제가 일단은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 네. 그 중에 이제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이사로 선출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그렇죠. 방법이다. 그렇죠.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그거를 확보하고 그거를 견지할 수 있는 이사를 한 명 파견해야죠. 근데 이런 질문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많지 그렇게 않죠.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지만 네. 대표님, 그러니까 막상 저희가 만약에 그 얘기하시는 동안에 혹시 나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법적인 지식들도 많아야 되고 이런 걸 잘 해야 되니까요, 그죠? 이효석 대표님 같은 분은 이미 충분히 자격이 되시죠. 전문 지식도 있으시고 이미 오랜 주주 보호 운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하시고 저희 한국기업가무스 포럼에 그런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교육 과정 만들었어요. 교육 과정을 네. 지금은 이화여대 여성사회이사 배출 교육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재무회계학회와 대학의 사회이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포럼에 연락하시면은 혹시 궁금하시면 그러한 과정에 등록을 하시면은 별로 비싸지도 않고요. 네,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저희들이 다 전수해 드립니다. 이거는 되게 좋은 교육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한번 집중 투표제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각 회사들마다 이 괜찮은 사람들 한번 좀 넣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을 많이 배출해 놓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은 사회이사를 2개밖에 못 하거든요. 등기이사는 상장, 비상장 불문하고 2개밖에 못 해요.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교육이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제 손 들고 한번 교육을 들어놓으시면 이건 나중에 네. 굉장히 좋은 직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럼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교육 프로그램 과정 자체가 거버넌스 투자 전략의 기초 지식이에요. 거버넌스 투자 지식의 투자 전략. 투자 전략의 기초 기초 지식. 그래서 그
교육을 다 들으시면은 어떤 기업을 투자하고 어떤 기업을 투자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도 알 수 아실 수 있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제 이사의 역할도 할 수 있는 하실 수도 기본 있고. 소양을 네, 네, 네. 갖출 수 있다라는 측면 네. 아주 중요한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